낮은 목소리 3편을 연출한 변영주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거기에 1편에 나오는 정말 잠깐 나오죠? 네, 단발머리 청춘 윤미향입니다. 지금 정대협의 공동대표 맡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청춘 아니셨죠? 아이가 있으셨잖아요. 아니요, 아이는 나오기 있었죠. 시작하기는 아이가 있었죠. 자, 그러면 사실은 낮은 목소리 3부작의 또 한 명의 그 옆에서 역사를 지켜본 이 다큐멘터리가 처음에 어떻게 준비됐고 그다음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도 하셔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1993년에 윤미향 대표님은 뭐였죠? 그때 간사였죠. 정대협 간사였죠. 간사였죠. 그리고 실은 정대협 간사라고 하기에는 좀 뭐랄까 그 헤드스텝 같은 느낌이 있었어 그때 이미.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분하고 일을 안 하고 이분 밑에 있는 그 친구랑 정덕이. 네, 저가 임정덕 씨랑 주로 얘기를 많이 했었고 저희가 처음에 그 나눔의 집을 가게 된 것도 사실은 정대협에서 추천을 그렇죠. 해주셨던 거였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렇게나 카메라를 막 찍어도 되는 할머니들만 모여 있는 곳이 거기 있다. 그냥 그때만 해도 얼굴을 공개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죠.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93년 일단 초창기 아닌가요? 거의? 초창기죠. 예. 강덕경 할머니도 92년도에서야 신고했고 그러니까요. 김순덕 할머니가 92년 2월 정도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어요. 그 할머니들이 증언하기 이전에 이미 이 조직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할머니들이 증언을 하셔서 이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가 먼저 만들어져서 과거 기록들을 보니 이런 건이 있는데 일본 니들 뭐냐? 그랬더니 일본에서 모르는 일인데요. 한국말도 못 알아듣겠지만 특히 네 말 못 알아듣겠어 뭐 이러고 있을 때 김학순 할머니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증거가 생긴 거지. 그렇죠. 활동은 그 전에 처음 하셨을 때.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요. 증언을 하실 수 있을까 누구든? 근데 갑자기 한 분이 하시더니 둥둥둥둥둥 그야말로 우후죽순처럼 이런 좀 실례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할머니들이 막 연락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정신이 없었는데 그때는 이제 저 혼자였어요. 92년도에는 그 우리 아직 임정덕 간사가 아직 들어오기 전이니까. 근데 전화가 이제 두 종류인데 세 종류였구나. 하나는 가족들 중에서 그 혹시 신고한 사람 중에 우리 그 고모가 있는가? 왜냐면 그때 끌려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 실종 상태다. 그러니까 이산가족 찾는 그렇죠. 거죠. 그 이름 중에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나 찾아달라. 그리고 한 사람은 제보. 우리 동네에 그러니까 유명한 정치가 그 이름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면장이었는데 우리 동네에서 처녀들 모집하는 그 일을 했다. 전라도 지역에 있는데 그런 분, 또 경상도 지역에서 한 분이 전화를 했는데 우리 동네 처녀들이 많이 공출됐는데 그때 우리 동네 반장이었던 사람, 이장이었던 사람이 그런 역할을 했다. 나는 제보. 그리고 이제 하나는 피해자들 신고.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할머니가 사실은 전화로 신고했던 할머니는 이용수 할머니. 지금 생존에 계세요. 대구 숨결의 주인공이시죠.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의 모습. 지금은 뭐 가끔은 우리 병 감독님도 우리 이용수 할머니 힘에 질걸? 그 비례로 국회의원 한 3선한 그 인권운동가 출신 할머니 같죠? 지금 정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씩씩하시고 당당하시고 뭐 활동 범위도 어마어마하게 넓어지신 이용수 할머니가 처음에 지역에 그 대구 지역의 지역 신문 아마 그 지역의 한국일보 지사였을 거예요. 근데 보통 지역의 신문사라 그러면 신문 갖고 와서 배달하는 업무지 취재나 이런 건 아닌데 할머니가 이제 그 신문을 들고 한국일보에서 있으니까 우리 동네에 이제 한국일보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그 직원한테다가 내 친구가 그 정신대 갔다 왔는데 어떻게 신고하면 되느냐. 제가 아니고 제 친구다 이제 얘기를 해놓으니까 그 직원이 전화로 사무실로 전화를 한 거예요. 젊은 남자가 전화를 해서 또 누가 손주가 이렇게 신고를 하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어떤 할머니가 한 분이 오셨는데 처음에 할머니가 아줌마래. 어떤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친구분이 거기 갔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지 물어보다 전화를 딱 바꾸는데 정말로 그 외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 아, 이게 뭔가 억눌린 사람의 목소리다라고 싶을 정도로 잘 들리지 않아서 네 몇 번을 했는데 결국은 자기 친구가 그거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어디 그거 갔다 왔는데 어떻게 하면 신고를 하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셔서 한번 그 친구분을 모시고 서울까지 올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가겠다고. 근데 혼자 오신 거예요. 혼자 오셨는데 그때 정말 그 보따리, 분홍색 예쁜 그 원피스하고 이 신발이 너무 예뻐서 자기가 그렇게 이거 너무 예쁘다 하더니 주면서 너 갈래? 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그 당시에 조선 여자들의 삶이 이렇게 기구했나? 어떤 상황이었길래 그 원피스 신발 때문에 부모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갔나? 이런 생각들을 주로 그건 할 받고 정도로. 금방 올 줄 알았겠지.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기억에 가장 났고, 그 외에는 죽치고 있던 기자들 사무실에 앉아서 오늘 무슨 전화 왔어요? 특히 일본 기자들 와서는 뭐 제대로 관심이 있어서 기사를 실기보다도 주로 이제 혹시 그 뭐 전화 온 사례 중에 특별한 최초로 기자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혹시 최초로 뭔가 쓸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없나? 혹은 뭐 그동안 신고했던 할머니와 좀 다르게 뭐 대단한 그런 어떤 사연을 가진 분이 없나? 이런 거 그런 거 물어보려고 주로 죽치고 사무실에 앉아있던 기자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달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이렇게 결국은 많은 분들이 증언을 신고를 해주실지도 몰랐어요. 상상을 상상을 못했지. 못하셨고. 그러니까 김학수 할머니가 91년 8월 14일에 신고를 하고 나서 그때 아직 신고 전화 있었던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신고 전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9월 18일인가 그때 이제 신고 전화를 개설을 하고 9월에 신고 전화를 딱 개설해서 한참 있다가 나중에 문옥주 할머니가 신고를 했는데, 문옥주 할머니 사례도 약간 뭐라 그럴까, 본인이 당당하게 나설 수 없는 그런 사회가 조금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 위안부 하면 첫 번째 딱 들게 포괄적인 일본 제국주의, 강제, 총칼, 뭐 이런 무력, 그런 거에 죄 없이 끌려가는 힘없는 여성, 이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저는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런 사례가 아닌 할머니들은 전황이 참 조금 약간 어색했겠구나. 그게 김순덕 할머니. 그렇죠. 김순덕 할머니 처음에 딱 들어와서는 그 마포 처음에 저기 사무실 생각나요. 아현동. 그 꼴짝꼴짝 오셨는데 처음에 와서 당신이 공장 갔다 왔다는 거야. 죽어도 위안부 갔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럼 다시 가버리신 거야. 분명히 맞는데. 분명히 신고를 하기로 왔는데 공장에 갔다 왔다고 그냥 가버리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참 할머니 줄줄 따라가서 저만큼 멀리 있다가 할머니가 골목 사이에 안 보일 때까지 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어쩔 수 없구나. 본인이 뭐 억지로 신고하냐 알 수 없지. 그리고 사무실로 다시 들어왔는데 한참 후에 다시 할머니가 들어오신 거야. 사실은 제가 공장이 아니라 그 일본 놈들 상대하는 데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가 그 김순덕 할머니 생각하면 늘 이렇게 곧고 올바르고 해방 이후의 삶도 그만큼 철저하게 살아나셨던 할머니인데 자식들 때문에라도 더 그랬고, 근데 이제 이 한국 사회 그런 여론이 본인의 사례 중에 뭐 예를 들면 장교와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라든가, 그 뒤에 물론 계속해서 장교와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장교가 물론 이 할머니를 너무나 좋아해서 특별히 여겨서 차를 보내서 위안소로 데리고 가고, 갔다 올 때 뭐 옆에 이렇게 조명들이 서서 인사를 부록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어느 순간에는 나치 할머니가 그래도 내가 좀 특별 같다는 제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신고를 할 그 당시 한국 사회는 그게 할머니에게는 약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할머니들을 욕되게 하는 거에 또 다른 부분이 무슨 그 독립운동을 하다가 내지는 뭐 저항을 하다가 뭐 이를테면 그 어떤 그 테러에 의해서 인 것이어야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평생을 가도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옷을 한 벌 꺼내 보여주며, 너 나 따라가서 일 조금만 하면 요것도 입을 수 있고 학교도 보내줄 수 있다. 기가 막혀요. 그러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강제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다 구라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가서 간호교육 받고 너 간호장교 되는 거고 돌아와가지고 병원 큰 병원에서 간호원으로 일할 수 있게 계급이 달라지는 건데. 근데 잠깐 가가지고 일하자. 그치. 아 저 엄마한테 아이고 가가지고 편지하면 엄마한테 좋다 그러고 뭐 먹을 것도 보내주시겠지. 그치. 이런 데 안 따라갈 수가 없어. 우린 지금 가야 돼 급해. 그치. 근데 그런 과정 그리고 갔을 때 아저씨 나한테 거짓말했네요. 저 갈게요. 그래 그럼 가라. 인 게 아니잖아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강제적인 건데 이거를 너무나 드라마틱하거나 이를테면 무슨 그 엄청난 것처럼 해서 이 할머니들 스스로 자기의 그야말로 너무나 아픈 삶을 더 또 방어적인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오늘 막 사실은 주최 측에서는 순서대로 얘기하라고 했는데 우리 그냥 막 얘기하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몇 번 되게 많이 울었던 기억 중에 하나가 이거 정말 별거 아닌 건데 제가 마지막 세 번째 그 숨결이라는 작품에 드디어 그 이용수 할머니를 주인공으로 사실 아시잖아요. 1편 때부터 얼마나 자기를 그러니까. 주인공으로 하라고 우리를 협박하고 그러니까. 회유하고 그 지금도 마찬가지. 네, 네. 그런데 그러다 겨우 3편 때 이제 어떤 것 때문에 하게 됐는데 이 할머니가 반드시 찍어야 되는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자기 남동생 집에서 하는 아버지 제사를 찍으라는 거예요. 왜일까? 근데 갔더니 이미 이제 이분들은 그때 이제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시니까 자기 집안에서 엄청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치. 네. 그러니까 실은 그 김대중 정부의 엄청난 일인 맞아요. 거죠.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 할머니들한테 그 국가유공자들한테 주는 거와 똑같은 돈을 지급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남동생이고 뭐고 구박하고 이를테면 야 이 더러운 어쩌고야 어딜 네가 감히 우리 제사하는 데를 와 했다가 갑자기 모시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집안에 가장 큰 어른이 된 거야. 돈이 어른이었어.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런 건 이렇게 하라. 야 여기 서울에서 중요한 손님 오셨으니까 배추전 좀 먼저 내와라. 사실 말이 안 되잖아. 제사하기도 전에 음식부터 내오라는 게. 근데 그거를 내내 이러면서 하는 또는 그 할머니 얼굴을 보다가 화장실 가서 엄청 울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걸 해보고 싶으셨을까. 응? 그리고 어쩌면 저게 되게 웃기는 거고 말도 안 되는 거일지 몰라도 얼마나 마음이 풀리실까. 응.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의 처음 목소리가 어땠을지가 막 들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정말 주눅 들고 부끄럽고 막 얘기 꺼냈다 누군가 침만 뱉고 우리는 그냥 또 쫓겨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하셨을 거고. 그런 면에서 어쩌면 할머니는 지금 이미 나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계속 일본 정부 가해자가 주는 해방도 있지만 가해자가 자기들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해방하는 것도 있지만 할머니 스스로 그리고 할머니 주변에서 만들어드린 해방 그건 이미 이용수 할머니 삶을 보면 물론 여전히 미얀마 문제 미얀마 나온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도 여전히 남아있긴 있는데 또 저렇게 당당해지게 활동하고 있는 거 보면 할머니는 이미 그렇죠. 해방 쟁취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럼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언제였나요? 그 할머니들이 의식이 계속 바뀌는 지점을 사실은 낮은 목소리라는 영화를 하면서 지켜볼 수 있게 되게 되게 기쁜 것 중에 하나예요. 또 낮은 목소리로 보면 네. 김순덕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해라. 보통은 영화 이렇게 저 상업 영화 만들면 대본이 있잖아. 우리 할머니 대본이 없잖아. 근데 그 대사를 보면 난 지금 말이 저 낮은 목소리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우리 할머니 저 92년 93년도인데 할머니들이 활동했던 수요시 참석한 건데 그러니까 수요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 할머니가 우리가 일본 정부에게 바라는 건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야 딱 집어하는 얘기가 법학자들이 할 수 없는 얘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정말 저희가 대단해. 처음 이제 윤미향 간사, 당시 간사의 소개로 할머니들을 만나려고 했을 때 사실은 할머니들이 우리를 되게 싫어하셨어요. 왜냐면 이제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나쁜 뜻이 아니라 되게 좋은 의미로 할머니들에 관련된 연극을 어느 팀에서 했는데 이제 포스터에 할머니들 진짜 사진을 박아서 포스터를 만든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길거리에 붙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떨어지는 것도 있잖아. 그리고 또 이렇게 팜플렛 같은 거에도 했잖아. 근데 이게 버려지는데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밟고 가는 걸 할머니들이 본 거야. 그래서 이 할머니들이
아 우리 얼굴 팔아서 지네들 돈 버는구나라고 이제 그때부터 오해를 많이 하신 게 있고, 또 다른 쪽에는 소위 그 지식인, 그러니까 이거는 비꼬는 거 아니에요. 되게 이렇게 운동적인, 되게 그 똑똑한 그 지식인 감독들이 할머니, 이를테면 할머니와 그 저기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가 흔히 양공주라고 불리우는 그 기지촌 여성들을 이렇게 엮고 뭐 이래서 어떤 신식민지 여성이라는 되게 그 수준 높은 그 주제로 영화를 만들려고 할머니들한테 와서 그 얘기를 푸는 순간 이제 따길 맞고 쫓겨나잖아요. 왜냐면 할머니들은 아직 아닌데. 그때만 해도 그럼, 아직 자기가 아닌데. 이럴 때는 기촌 여성과 비교된다는 게 너무너무 화가 난단 말이에요. 왜냐면 무서워 죽겠거든 지금. 아직 내 피해도 극복 못했는데 남을 꾀하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뭔가 무리한 운동권들 때문에 할머니들이 짜증이 날 대로 나 있을 때 하필이면 저희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뭐 꺼지라고 했었고, 근데 사실 저한테는 되게 고마웠던 게 하면 안 되는 것 또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하는 걸 그분들의 실수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또 말부터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지켜보는 걸 한 1년 정도 하면서 어달 할머니들하고 친해지고, 아마 그 할머니들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서 할머니들이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할머니들 돈도 아닌데 돈 얼마 썼고 이거 극장 배급해서 얼마 해가지고 얼마 남았고 얼마 빚졌고 이걸 우리는 다 보고회를 했잖아요, 할머니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그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앞서갔던 그 무리한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윤미향 간사님, 당시 간사님이 그런 걸 되게 많이 또 우리한테 이렇게 요청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되게 우리가 사이가 좋았던 건 그렇지. 훌륭한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조급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무언가를 만들어내라가 아니라, 저는 아직 그날 기억하는, 이건 나중인 것 같은데 윤미향 간사님하고 같이 그 지방 사는 할머니 만나러 다닌 적이 있었어요. 하만에. 나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그때 나는 이 활동가들이 할머니들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그날 보는 거야. 근데 정말 막 가면 그럴 것 같죠. 자, 할머니 그러면 어디로 끌려, 이런 거 아니에요. 할머니 김치는 안 떨어졌어요. 여기 뭐는 들어와요. 뭐 사람들이 가끔 찾아와요. 뭐 서울 한번 오실 거면 연락 주세요. 힘드시죠? 뭐 아유 그러면 또 연락 주시고 급한 거 있으면 여기 하세요. 땡. 그냥 그러고 오는데 그 먼 길을. 근데 그날은 그래도 보인의 저 친구 남자친구 지금 그 차가 있었으니까 다 그쵸. 같이. 그러니까 그날은 그래도 내가 횡재한 거지. 아니면 버스를 타고 꼭 서울에서 자기가 운전하는 것처럼 버스를 타고 함양까지 가서 거기서 산골짜기로 그렇지. 또 버스를 타고 시내버스를 타고 길치가 정말 그 그렇게 할머니는 시골 중에서도 상산골 같은 데 사는 곳이었어. 이게 도대체 DVD에 이게 몇 분 들어간다고 그 층층이 자기자랑을 하실까? 그러니까 그게 뭘까? 우리 할머니들이 왜 과거의 증언을 기억하는 맞아요. 그 방법이 그러니까 특별하게 자기가 뭔가 이 연관이 있거나 그럴 때 그걸 기억하는데 이제 그걸 할머니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게 상처가 됐거나 혹은 내가 뭔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굉장히 모범생이 법을 어겼거나 그래서 거짓말을 했구나. 그래요? 정말.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대협의 지난 몇십 년이야? 뭐 한 30년? 30년 싸움이라는 건 단순하게 일본 정부와만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그 편협된 민족주의자와의 싸움이기도 했고, 또 이쪽에는 허황된 국제주의자와의 싸움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건 뭐 어느 나라나 있었던 일 아닙니까? 라고 하기엔 그 조선의 역사 안에서 벌어지면서 특수화된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양극단이라고 해야 되나? 그 우파로 볼 수 있는 민족주의와 극좌파로 볼 수 있는 어떤 국제주의자? 뭐 이를테면 더 보편주의자, 보편적인 대놓고 얘기하면 이를테면 뭐 박유하 교수님 같은 분이 이쪽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국제주의적인 고민을 하시는 분, 또는 맨 이쪽에 또 민족주의적인 고민을 하시는 분. 근데 사실 정대협은 언제나 양쪽을 경계하면서 버텨왔기 때문에 이를테면 할머니들이 이곳에 모일 수 있었고, 할머니들의 증언이 사실은 갈수록 상업화되잖아요. 저는 그걸 상업화된다고 얘기해요. 뭐냐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열심히 외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초기 증언과 다르게. 근데 그거를 할머니들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정도를 잡아서 애초에 처음 들었었던 그 말 외에 다른 것들을 그냥 퍼포먼스 정도로 쉽게 넘어가 주려는 노력 역시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중에 보면 장교랑 연애하신 분들이 꽤 되죠. 그럼. 그러니까 좀 이쁘장하게 늙으셨다 맞아요. 하는 분들은 100이면 100 처음 가면 대부분 이제 코스가 그럼. 이런 말에서 정말 이거 못되게 하는 말일 수 있는데, 코스가 군의관한테 처음 당하고. 그 대부분 다 성폭력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군의관이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이쁘다, 어리다, 처녀다. 그러면 이제 그 장교한테 그렇지. 이렇게 상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할머니 입장에선 사실은 그거는 사랑이라기보단 그 후 자기가 이 위안소에서 지냈던 4, 5년의 시간 중에 유일하게 단 한 명의 사람과 자고 하루에 냄새가 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침상에서 했던 경험으로 인해서 그 사람 날 다시 찾을 거야 라는 그 마음 하나로 버티는 사연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서로 애정관계였어가 아니라 그녀는 그 안에서 어떻게 사람이려고 버텼나? 라는 증거 같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는 그녀를 잊었지만 그녀는 그 할머니 중에 그날을 기억하는 할머니 있어요. 그 장교가 그 정복을 입고 칼을 차고 하얀색 백마에 철썩 올라타고 자기를 쳐다보며 또 보자 그랬다는 거 아니야. 미치겠다. 그거를 프레임으로 기억을 하면서 또 보자라는 말로 5년을 버틴 거야. 5년을 죽지 않고 남들 5년만 버틴 거 아니야. 남들 막 술 평생을 먹고 버텼어. 나쁜 약 마시고 이럴 때 아니야 그분이 오시니까 난 저런 거 안 해. 막 자기 관리하고 정말 열심히 돌격이로 누구보다 열심히 닦아내면서 자기 몸 막 보호한 이유가 그거라면 그건 얼마나 마음 아픈 거고 우리가 그거를 사람이 어떻게 버틴다로 봐야 되는데 그걸 로맨틱하게 본다고? 라는 생각은 되게 저는 동의가 안 되거든요. 그런 전쟁의 상황 그리고 어떤 그 조선 여성과 일본 장교의 그 관계를 배제한 얘기지. 오로지 생물적인 남자와 여자의 관계만 볼 수가 어떻게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분명히 그 안에서 뭐 싹 트는 무언가가 있었겠지.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할머니는 그렇게 얘기해. 할머니들 이제 몇 분 우리가 만나보면 사랑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 남자가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그 할머니도 사랑했어요. 그러면 글쎄 그게 사랑이었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베트남에 갔을 때도 베트남 한국군에게 성폭력을 입은 여성에게 몇 분에게 아이를 낳은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다. 그래서 자기도 사랑했대. 그럼 할머니 그럼 나중에 끝나고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지. 그럼 아기를 찾으러 왔지? 안 돌아왔지. 그럼 할머니 그 사랑 아니에요. 할머니 이용한 거예요? 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그 베트남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돌아가신 할머니신데 통영에 계셨던 할머니도 사실 아이까지 낳았어. 그 사람 아이까지 데리고 왔어. 끝까지 그 남자가 자기를 혹시 찾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기다림을 그래서 저기 그 우리 꼭 찾아가려고 하는 거야. 그 아저씨를. 한일 국교 정상화됐을 때 그렇게 기뻐하셨대잖아요. 그러니까 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이제 나 요즘 야 이게 전쟁 속에서 남녀간에 지배자 지배를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싹틀 수 있는데 피해자 측에서 그게 사랑을 싹틀 수가 있고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 가해자가 이 할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하는 거는 그거 뭘까? 사랑을 이용한 성폭력이다, 강간이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복잡해요. 인간이 얼마나 복잡해요. 그렇지. 그 와중에 근데 사실 그때 이 할머니는 그 장교에 대한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이 없었으면 그걸로 견딘 거지. 그날. 네, 거기서 못 돌아오고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걸로 견딘 네, 거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가 지금 뭐 한 몇백 명 정도 다니는데 이 몇백 명 정도 단위의 할머니들 중에 같은 위안소에서 함께 머물렀던 할머니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대표 선수들처럼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엄청난 숫자였다는 거고 대부분이 뭐 신고를 끝내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돌아가신 분들도 그렇지. 되게 많다는 거고 근데 결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나눔의 집 하면 기억이 나는 게 그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한 11월, 12월 때쯤 되면 할머니들 방 창 앞에
예? 아니 그 저기 광주? 광주 할머니들 방 앞에 그 과일들이 썩어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추석 때 할머니들 드세요 그러고 막 사과를 한 몇 박스를 보내면 절대 나물 주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논아주지 않아. 그냥 썩게 놔두는 거야. 근데 맨 처음엔 뭐지 저 할머니들? 이라고 했다 나중에 알겠는 거야. 그러니까 저것이 저 할머니들을 살아남게 해서 오늘날 증언을 하게 하는 힘이지. 그때 막 나눠주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 살아계신 분들은 어마어마한 생존력이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을 만나보면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이래서 할머니는 살아남았겠구나. 정말 그 자기 거에 대한 너무 명백함. 그럼. 그러니까 아침마다 냉장고 문을 열어서,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손님들이 막 오시면 막 기뻐하자. 어서 와요, 배 안 고파 밥 해줄까라고 하지만 매일 아침 새벽에 할머니는 냉장고를 열어요. 그럼. 이것들이 뭐 가져간 거 없나? 그럼. 근데 어느 날부터가 그 마음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 어떤 생존의 어떤 노하우를 보여준다고나 할까? 지금 그게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얼마나 욕을 많이 해. 이 할머니 만나면 이 할머니 욕하고 윤간사가 있을 때는 윤간사 막 칭찬한다. 윤간사 욕하고 그치. 그러잖아. 우린 다 알고 있지. 근데 이제 그게 건강하셨을 때인 거야. 지금은 욕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가장 이제 사실 지금은 또 여전히 다른 또 갈등들이 있긴 있는데 그 아시아 여성 기금을 받았던 한 할머니가 2000년 넘어서 쭉 지나가고 하면서 전화를 본인이 직접 이제 하시기 시작하고 고맙다 그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힘이 빠지고 연세가 드시고 하니까 당신들이 막 기가 하늘을 찌렀을 때는 막 우리를 뜯어먹으면서 어떻든 자기들의 그 생존을 쟁취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사정하고 그러니까. 비워야 뭐가 하나라도 더 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근데 바뀌는 거야 삶의 스타일. 정말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되는 게요. 그 아시아 여성기금이나 뭐 그 전에 이런저런 기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대하게 반대를 하고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반대를 했지. 그걸 몰래 드신 할머니들은 다 알면서 할머니들이 도와달라고 언제나 갔던 게 정대협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이 단체의 어떤 장수 비결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우린 다 알잖아.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수현 씨 갑자기 안 나오면 그거 받은 할머니. 그렇지. 그리고 문득 전화가 온다? 밥 한 번 사고 싶다. 그러니까 미안한 어머니들이다. 어? 그러니까 근데 그 할머니들 그러면 가서 밥 우리 돈으로 사드리고 잘 받으셨다고 그래도 수윤씨 나오셔도 시집 때도 또 나오세요라고 했었던 것들이 이를테면 네, 전 너무 그렇게 그래서 나는 우리 김순덕 할머니한테 약간 아직도 김순덕 할머니를 만나서 꼭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2002년도에 이제 김순덕 할머니가 아시아 여성기금 교본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또 어떤 제보가 들어왔냐면은 아시아 여성기금 측에서 명단을 발표한다는 거예요. 김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악질적인 것들이 명단을 발표한다네. 이 얘기를 이제 또 들어서 급히 나눔의 집에 달려갔지 그때. 달려갔는데 이제 김순덕 할머니, 박두리 할머니 이제 몇 할머니 기다립니다 못해서 박두리 할머니도 우리가 알잖아 돈이 필요한 할머니도. 그렇죠. 김순덕 할머니도 자식들 때문에 늘 돈 때문에 그랬고 애들 장학금 그 사격 그 선수가 되고 싶어하는 그 총 하나도 비싸고 하니까 늘 그걸 알기 때문에 이 한쪽 가슴이 늘 이렇게 무거웠었는데 할머니가 이제 받았다 그래서 할머니 아시아 여성기금에서 이렇게 명단을 발표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를 잘 알아야 소문은 할머니가 받은 걸로 이렇게 소문이 나고 있는데 제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늘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알았으면 좋겠다. 할머니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받았는지 우리가 만약 일본에서 그 명단을 공개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어떤 과정을 할머니가 알게 됐고 누구에게 할머니가 역할을 해서 돈을 또 받게끔 역할을 했고 된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박두리 할머니가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순덕 할머니가 박두리 할머니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미 눈치를 챌 수 있었지.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그 돌아가시기 전에 수요 씨 때 내가 아마 다른 데 가서 못 갔던 것 같아. 근데 우리 이제 신부장한테 그게 동의였나? 할머니가 나를 찾았다라는 거야. 나를 찾았다고 해서 내가 나를 찾았다라고 하는 건 이해할 얘기가 있다고. 그 얘기 뭔가 조금 할머니가 늘 뭐 우리 관계야 뭐 김순덕 할머니 강덕희 할머니 관계야 우리가 그냥 어떤 다른 타인이 아니라 운동가와 할머니가 아니라 가족 같은 관계였으니까
아 가야 되겠다. 근데 할머니가 나한테 얘기할 게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은 딱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 그날 수요시 왔다가 자식들 집을 한 바퀴를 다 돌았대. 너무 희한하잖아 우리 할머니들. 자식들 집을 한 바퀴 다 돌고 그리고 돌아가셔서 그 며칠 있다가 주무시다가 며칠을 입으신 거지. 그날 만나기도 전에. 그 일 듣고 할머니가 그때 하고 싶어 했던 얘기가 뭘까? 넌 가슴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그 아시아 아시아는 기금 얼마나 나쁜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요. 생각해보면 지하자 가면 그 아시아 기경 쪽 사람들도 이거는 딴 거 아니고 그냥 일본에서 할머니들을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모은 기금이에요. 받으세요. 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를 그렇지. 너 대신 드리는 거예요. 라는 말만 안 했으면 보상이 대신한 조치해요라고만 안 했어. 그 말만 안 했어도 즐겁게 받고 그냥 계속 일본에게 사죄를 요구할 수 있었다고. 싸우고. 사실은 또 우리 입장에서도 야 그 정도로 해주면 안 돼? 라고 딜을 했어야 되는데 그땐 또 우리 쪽은 그땐 그럴 수가 없어. 그게 너무 왜냐하면 강한 워낙- 거였어. 워낙 그 문예 춘추라든가 일본의 우익들 일본 정부 총동원해서 위안부들을 정말로 그렇게 그런 여자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그분 오히려 뭐냐면 그러니까 난 그런 것 같아. 개량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사람은 훨씬 더 앞에서 싸워줘야 되거든. 그렇지.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 3부작에 보면 첫 번째 작품은 이제 할머니들의 현재를 소개하는 영화죠. 그러니까 그렇지. 나눔의 집에 살고 있는 이 할머니들이 있다. 중국에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할머니들이 있다. 이 할머니들은 이렇게 살고 있다였다면 이 편은 그런 할머니들이 당신들에게 소개가 되었고 이제 할머니들은 자기의 삶을 사는데 한 할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러면서 1편과 2편은 강덕경 할머니라는 존재가 이 영화를 그렇지. 명백하게 엮어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편에서 그림을 그리던 할머니가 마지막에 춤을 추면서 술이 취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며 나는 내년엔 굿바이예요. 근데 정말 그 다음에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누의 집은 되게 좋아졌죠. 실은 기억하세요? 그 낮은 목소리 1편을 완성을 하고 저희가 극장에서 개봉을 했을 때 그 종로에 있는 극장을 한 회를 당시에 김대중 전 후보죠. 그때는 전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그 소위 동교동계분들을 우르르 데리고 영화를 할머니라고 같이 보러 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날이 이 할머니들이 가장 유력한 정치인과 밥을 먹었던 날이었을 거예요. 네. 그게 그때 그러니까 그 정치가들이 할머니들한테 뭔가 영화를 보거나 함께했다고 해서 특별히 높여지거나 유명해지거나 그럴 것도 없었는데. 없었고 그때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김대중 당시 아무것도 아닌 분이 와서 영화를 보고 할머니랑 밥을 먹고 내 손을 한번 꼭 잡아주고 가시고서 97년도에 그분이 대통령이 되셨나요? 그러고서 대통령 된 그 해에 바로 그렇지. 할머니들한테 그 국가 국가 세금에서 국가 세금에서 이렇게 4,3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그 일본어 제목이 그래서 나눔의 집 하면서 영화가 좀 너무나 축소돼버리고 그 낮은 목소리라는 것이 갖고 있는 감독의 그 어떤 이 할머니들의 영화를 통해서 막 내고 싶었던 거, 사람들이 알리고 싶었던 거 이게 나는 이제 홍보가 돼버렸어. 근데 하여튼 일본에서는 되게 잘 됐잖아요 영화가.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들은 새로운 삶을 사시는데 강덕 할머니는 죽어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윤미향 대표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할머니들 몰래 우리가 귓속말로 네가 가장 사랑하는 할머니 한 명만 되면 아마 둘 다 강덕경이라고. 강덕경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한테. 있어. 있어요 정말. 그 뭘까? 근데 특별하게 왜 강덕경 할머니가 우리에게 그렇게 특별할까? 물어보면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어려워. 안 그래요? 맞아. 그죠? 그러니까 강덕경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들에 비해서 이렇게 어떤 운동의 양으로 보면 김순덕 할머니나 강덕경 할머니가 똑같이. 그쵸. 그림을 그래도 어떤 그런 것도 똑같고. 오히려 김수덕 할머니가 훨씬 더 그렇지. 운동권 같은 그림을 그렇지, 그렸죠. 그렇지.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렇게 강덕경 할머니가 가슴 깊이 남아있을까? 그게 그런 거 아닐까? 할머니 처음부터 죽음까지 다 기록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묘한 매력이 있잖아요. 그게 있는 것 음. 같아. 그러니까 그 술을 먹고 노는 것도 귀엽고 또 그리고 뭐라 그럴까 사람에 대한 정이라 그럴까 이것도 좀 특별났고 그리고 되게 통찰력이 있었던 할머니 같아요. 보면 맞아. 이 할머니가 아 이건 이런 거고 난 여기서 이런 길을 가야 되겠고 우리들은 이런 고민을 해야 합니다 라는 어떤 통찰력이 굉장히 있었고 그리고 문학적이게 문학적인 데다가 우아하지 않은 행동을 하기 싫어했어. 그런 게 되게 묘한 그래서 그 낮은 목소리의 영상 하나하나도 가끔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대사관 앞에 이제 그때도 이미 병이 있었던 거지 우리는 몰랐지만 대사관 앞에 쪼그러뜨고 앉아가지고 그 힘들어하는 모습이라든가 담배를 또 얼마나 그렇게 폈어. 할머니를 이제 92년도에 처음 만나서 가장 할머니를 처음 만난 곳은 남양 쪽의 민이라는 시중이었고 그리고 할머니가 그렇게 병원에 입원을 자주 했어. 맞아. 그 심장이 안 좋아서 스트레스 조금만 받으면 기절하거나 막 아파서 열이 나서 병원에 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처음에 남양주에 가서 할머니를 보고 비닐하우스 촌에서 정말로 너무 기가 막혔거든. 정말로 이 콘크리트 할머니 방이라는 건 딱 요만한 콘크리트 그 공간 안에 이제 청년들이 방이라고 만들어준 공간이었으니까 그게 방이었던 거지. 그럼 옆에는 보니까 저 노래 물 대주는 뭐라고 그래 펌프 같은 거, 그 기계 하나 있고 그 기계에 전기를 주기 위해서 위에 바로 그 딱 네모만한 겉에서 뭐 그냥 네모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이야. 그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어마어마한 그 고압 전봇대와 그 고압 전선을 하는 난 그런 것도 할머니의 이 담배도 있지만 그런 것도 할머니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 전자파가 얼마나 고압 전선에서 흐르는 전자파가 생생한 사람도 시류를 아마 거기다 갖다 실험을 하면 금방 픽 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고압전선이었다고. 거기 속에 살고 있다가 그래도 우리가 어떻든 할머니들 전체 첫 번째 모임에서 할머니 그것도 쫓겨나야 된다라고 해서 집 마련을 요구해주고 그때는 나눔의 집도 정대업과 나눔의 별도 구분이 없었으니까 없었으니까 의논을 해서 나눔의 집 그러니까 불교 인권위원회 여성위원회가 우리가 그럼 나눔의 집을 해보겠다 할머니들 집을 해보겠다 라고 했고 모금된 걸로 이제 회화동에 해서 쭉 했을 때 내가 이제 그러고 있다가 결혼을 93년 3월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나도 이제 가난한 운동가니까 그 친정과 시댁에서 그 받은 우리는 아무것도 사지 말자 그 돈을 오히려 돈을 달라 해서 방을 지하방에 반지하방에 딱 2칸 하나는 우리 서재로서는 하나는 잠자는 방 그리고 마루경 부엌 하나 있는 그런 방에 신혼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할머니 김순덕 할머니와 강덕감 분이 오신 거야. 밤에 저녁에 뭐 갑자기 막 파자방 이 자몽바람 때 깜짝 놀랐지. 그 우리 신혼이었으니까 놀랬는데 할머니가 이제 나눔의 집 한테 싸운 거야. 이용녀 할머니하고 이용녀는 술 먹고 싸운 거야. 싸우는 이렇게 하면 갈 곳이 없는 거야. 싸우는 아들집 갈 수도 없고 강덕기 할머니가 부산의 살림을 다 처분하고 딱 이 나눔의 집 오고 보니까 친정이 없지. 그치. 그러니까 친정집에 왔다고 생각하고 왔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아주 눈물이 왈칵. 너무 행복했겠다. 굉장히 만감이 겹쳤어. 눈물이 왈칵. 다른 한편으로는 이야 난감. 이런 거였지. 근데 그것도 새벽에 혹시나 내가 뭔가 할머니들 뭐 해주기 위해서 움직일까봐 내가 잠이 깨기도 전에 벌써 일어나서 저렇게 새벽에 할머니가 시흥역으로 걸어가 계신 거야. 두 분이 다. 이 아침에 뭐 하지 말고 그 모습 그게 영화야 진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영화의 한 마지막 엔딩 장면 같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결혼할 때 사실은 할머니가 그때는 아직 정부에서 93년 3월 10일에 결혼했으니까 아직 법도 안 만들어졌을 때거든. 할머니가 겨우 돈을 만질 수 있는 거는 어디 증언을 가면 그쵸. 증언료 준다든가 일본에 가면 그 증언료 준다든가 이게 할머니 수입에 다였는데 생활 치료사업도 안 했으니까 할머니는 어느 날 수요식 끝나고 살짝 부르더니 봉투를 이렇게 주는 게 약간 부tum한 거야. 그래서 할머니 이게 뭐예요? 라고 했더니 집에 가서 봐. 그래. 근데 집에 가서 볼 수가 없었어. 돈인 것 같아서. 딱 봤더니 할머니의 나는 왜 그걸 나한테 다 버렸지? 이사를 하고 나면서 다 버렸나? 할머니 손편지야.
손편지로 나는 딸도 없고 친정 엄마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윤간사를 만나서 딸처럼 엄마처럼 그래서 시집을 간다고 하는데 친정 엄마가 나는 딸을 시집을 한 번도 안 보내봤기 때문에 뭐 어떤 이불을 사야 될지 모르겠고 그 신혼방 이불이라도 좀 사주고 싶은데 윤간사가 이거 갖고 이불을 사라는 거예요. 20만 원을 주시면서 그 당시에 할머니 20만 원 굉장히 엄청난 거죠. 그 돈이 지금 20만 원, 200만 원이 될 거야. 근데 그 20만 원, 그 편지를 본 순간 야, 돌려줄 수가 없었어. 그래갖고 이불을 샀지. 이불은 또 비싼 거고. 그 정도 못해서 그렇지만 그 20만 원이 나한테 거의 2천만 원, 2억짜리처럼 다가오고 그게 집 한 채죠. 그런 게 아마 다 쌓일 것 같아요. 그런 할머니의 특별한 관계 그리고 그 싸웠다고 새벽에 그 김순덕함이랑 지나가는 그 모습 그리고 유엔을 갈 때나 어디 갈 때나 늘 그 할머니가 하시던 던지셨던 말씀 이걸 그림으로 담아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 소녀 같은 풍선 꿈 그리고 싶었던 할머니의 그 소망 꺾였던 그 꿈들 그런 거며 이런 게 하나씩 차곡차곡 쌓였던 것 같아. 미안수에서 또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다가 그 주말마다 찾아갔을 때 어느 날 자기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을 다른 아이가 입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할 때 그 할머니 표정 하나하나가 아직도 난 기억을 다 하고 있거든. 아, 내 아이가 죽었구나. 이런 거 그렇게 무너졌을 때 할머니 모습이라 그럴까.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안 잊어먹고 기억나는 거 보면 그 강덕경 할머니와 이게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참 남달랍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내가 정답이 새로운 얘기를 내가 1998년에 결국은 다른 할머니 몇 할머니 나를 소송을 해갖고 그만뒀는데 소송한 것도 위안부 이름 팔아서 돈을 모아서 용산역 앞에 4층짜리 빌딩을 윤종옥이 사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할머니들끼리 돌다 보니까 피해의식에 이제 있던 할머니들이 그게 사실이 되버린 거야. 누가 할머니가 이제 그걸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할머니들 몇 할머니 돌다 보니까 그게 진실이 되어버린 거지. 나도 모르게 지금 그렇게 사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해도 모금이 안 되는 때였는데 할머니 이름으로 빌딩을 모을 수 있는 사이가 정말 아름다운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 그런 어떤 일이 있어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내가 어떻게 해서 그만뒀냐면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통장 그 다음에 장부 다 갖고 갔는데 우리의 그때 후원 내기 그랬거든. 시대인연들의 월 10,000원씩 회비를 했어. 10,000원 회비. 그 다음에 윤정옥 스님 강연료, 윤미향 간사의 어디 조선대학 강연료, 뭐 전남대학 강연료. 그때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불렀어. 초등학생이 있었으니까. 서울대 무슨 초등학생 강연, 저 진주 경상대 강연료 이런 강연료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다 조사를 하다 보니 야 정말 어렵게 일하네요. 그런 얘기하면서 무고혐의 얘기를 했거든. 이 할머니도 굉장히 나쁘다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죄를 사기인형이라는 이름으로 고소를 할 수가 있느냐. 무고혐의로 역고소해도 좋다는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그 강사한테 이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한국이 할머니들에게 준 피해의식이다. 위안부 얘기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사람이 우리를 등쳐먹을 것이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등쳐먹었길래 그동안에 할머니들은 그렇게 우리조차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느냐라고 해서 했는데 그 다음날 있잖아 그 검사 끝나고 나 수요실 딱 만났는데 알잖아 나를 누가 고소했는지 할머니 8분이었거든 만났는데 할머니 눈동자 못 보겠는 거야 속에서 검사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 속에 상처를 입은 거야 내 딸내미를 그렇게 버려두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내 딸내미 태어나 피덩이 그놈한테 맡겨도 했는데 갑자기 이제 내가 막 그런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지 이게 결국은 내가 우울증이 걸린 거야 몰랐지 우리 딸내미만 알으면 계속 눈물이 나고 펑펑 울고 심리상담을 다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좀 일을 쉬는 게 어떠냐라고 누가 장문을 했고 그래서 이제 사표를 내고 우리 이효진 사표를 안 받아주잖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냈어 사표를 내고 그만뒀다가 2002년 1월에 지은이 쌤 전화를 또 받았는데 왜 달려왔냐면은 강덕경 할머니의 유언 약속 때문에 할머니 돌아가셔도 잊지 않고 제가 계속 하겠다라고 할머니한테 그 병원에서 그 변영주의 이끌림에 언니 빨리 오세요
병 감독이 그렇게 불러서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병이 돌아가시고 제가 잊지 않고 끝까지 할머니 목 제가 다 할게요. 영화 무슨 차용 증서야? 그거를 그러게 말이야. 그 약속 그게 사실은 죄책감으로 남아 있다가 2002년에 새로운 거지. 어쩌면 낮은 목소리가 참 다양한 역할을 했네 지금 보니까. 저는 이제 낮은 목소리 2편 때 이제 사실은 할머니가 솔직히 자기 폐암 말기인데 자기 죽을 때까지 찍으라고 그랬을 때 제 마음속 어디선가에서 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건 그냥 대면 그림이네. 어떤 할머니가 자기를 찍으래. 자기 곧 죽으니까 죽을 때까지 찍으래. 폐암 말기래. 참 대단한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너무너무 마음 아픈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너 강덕규 할머니하고 이제 나한테 맨날 둘이 연애요라고 할 정도로 둘이 되게 친했었거든. 그 아픔도 있지만 또 이쪽엔 할머니가 나한테 엄청난 선물을 주시네. 이건 그냥 뭐 그러니까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찍기 시작하다가 할머니가 이제 1년 반 넘게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제 응급실로 가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우리가 또 빚을 지고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했어. 왜? 원래는 6개월만 찍으면 될 줄 알았거든. 1년 반을 간데 1년 반을 찍으니까 막 너무너무 힘들고 사실은 그때가 언제인가 할머니가 또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신 거야. 97년. 겨울이었던 것 같아. 1월 막 이제 놀래갖고 갔는데 그때 내 조감독이 자기도 모르게 그 응급실 간호사 선생님한테 이번엔 돌아가시나요? 라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얘도 너무 힘드니까 얘도 이제 자기 연출할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데 못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지가 말을 내뱉고 지가 지 말에 충격을 받았고 없어져 버렸어. 나중에 보니까 저기 병원 구석 어디서 울고 온 거야. 난 너무 지치고 당장 뭐 다시 내놔라 뭐 필름감 언제 줄 거냐 막 난리가 나 있었어. 힘들다 진짜 못하겠다. 여기서 끝낼까? 그냥 여기서 차랑 접고 나중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자막을 쓸까? 그래서 딱 나서 이렇게 하는 거 손을 이렇게 잡는 거야. 나는 미안하다. 뭐지 이 할망구 뭐 이런 거지. 무슨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날부터 우리가 이제 빚졌던 필름도 이제 다 외상으로 가서 나도 모르게 너무나 쉽게 무릎을 꿇었던 것 같아. 사장님 살려주세요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데 무릎이 너무 가벼워. 그러니까 무겁지도 않고 막 부끄럽지도 않고 막 그날 한 6군데서 무릎을 꿇었는데 정말 이렇게 딱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착착 접히더라고.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된다. 응. 근데 지금 상상이 안 그 미안하다라는 말이 뭔지는 몰라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유를 왜냐면 사람이 안 죽어서 미안하다. 사실은 그날 이후로 이 할머니가 계속 응급실에 있다가 죽음을 찍어달라고 부탁. 그러다 한두 달 있다 그냥 돌아가신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화차에 강덕경 할머니 생각하면서 찍었던 장면이 몇 개 있어요. 한두 개. 아 정말? 네. 한두 개. 할머니가 이랬겠지? 그러면서 찍었던 이런 표정이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찍었던 몇 개가 있었고 그러니까 영원히 기억나는 할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우연히 해운대 레지가 나오면 그날 하루는 망한 하루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우울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운동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 이 할머니가 대단한 운동가여서가 아니라 그냥 어떤 드라마틱한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 그 강덕현 할머니를 생각하면 그냥 할머니 뭐랄까 그 삶 자체가 영화로 지금 영화 한 편 전체를 우리 가슴에 이렇게 안겨주는 그런 느낌? 그 숙제 아닐까? 그렇죠. 숙제 할머니가 남겨준 우리에게 숙제가 아직 안 풀렸다 혹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더 깊게 할머니를 가슴속에 새겨놓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 제가 숨결 마지막 작품에서 강덕경 할머니 그림을 초반부에 엄청 보여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강덕경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정말 이렇게 할머니는 어떤 상태였었냐면 주문받은 그림 그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모두가 그 위안소 그림을 원해가지고 정말 무슨 이렇게 찍어내듯 그 그림을 계속 그리셨어요.
나고 너무 싫었어. 근데 정말 그 그림은요, 우린 알잖아. 그 그림은 그렇게 그냥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 어느 순간 이 할머니가 한 번 그린 거야. 그러니까 그 그림에 원 그림이 있는데 보면 군화가 나무보다 크게 그려져 있어요. 이게 원본 그림이야. 그 그림만이. 약간 빼앗긴 순정? 빼앗긴 순정. 원본 위에 있어. 그러면 군화가 나무보다 크게. 그러니까 그 순간 이건 그냥 나 혼자 하는 상상인데 이 할머니가 위안소에서 끊임없이 봤었던 것 중에 군화가 있었겠구나.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뒤로는 그야말로 되게 기능적으로 이 해와 집을. 근데 저는 할머니 그림 중에 초기 그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살 뭐 이런 그림들 너무너무 좋아요. 신경질이 났어요. 미술 선생님은 심술쟁이. 그런 거 근데 우리한테 있어. 나 그 그림들 너무 좋아하거든. 그 우리한테 있어. 난 왜지 우리한테 정말 난 그 그림을 너무 좋아하는 게 정말 이게 그림 치료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림들인데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 김순덕 할머니는 위안소를 그리면 되는구나. 학습에 빠져 우리 김순덕 할머니. 위안소를 그리면 되는구나. 그래서 사실 김순덕 할머니 되게 정치적인 그림이에요. 자기 의도하고 그린 그림이고. 저 낮은 목소리 3부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어때요? 나는 역시 이제 강덕행 할머니의 추억이 있다 보니까 좋았던 모습. 그 마지막 망년의 모습이 술 취한 모습. 술 취한 모습. 그게 가장 인간답고 위안부 피해자 모습이 아니에요. 인간의 할머니들 모습. 그 이제 뭐 박두리 할머니도 이렇게 맨날 아파하다가 거기서는 노래하고 춤추고 막 이 무디가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호재 선생도 깨지잖아. 허물어지잖아. 윤정호 선생도 허물어지고. 내가 26년 운동하면서 이호재 선생, 윤정호 선생 무너지는 걸 본 적이 없거든. 근데 거기 강덕경 할머니 앞에서 다 무너졌고 무장해제 됐거든. 그러니까 그 모습이 가끔 저 혼자 운전을 할 때 지금도 저 혼자 운전을 한 1시간 이상 뭐 이렇게 하느라 그럴 때 그 모습도 나도 혼자 웃고 있는 날을 발견해. 강덕경 할머니의 그 술 취한 모습. 그래서 가끔은 사람이 술 먹고 좀 흐트러지게 만들 필요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가끔 그걸 보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시간도 많이 못 가졌잖아요. 할머니들하고 늘 할머니들하고 만나면 뭐 밥은 식사는 하셨어요? 건강은 어떠세요? 그리고 그 울산의 윤두리 할머니 집에 가서도 뭐니까 가면 꼭 자고 왔는데 자고 오면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 위장병이 시작. 배 터지게 먹고 그리고 잠자면서 그 할머니가 쉬던 그 밤에 신음소리 비슷한 웅얼거림 그런 거 이런 게 주로 이제 우리 기억에 있는데 그도 낮은 목소리가 마련했던 그 송년회 모임 때문에 할머니들이 술 취해서 흐트러진 모습 그걸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들이 김복동 할머니가 나는 그런 좀 흐트러진 모습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으시죠? 술이 취하면 본인의 내가 위안부 한국 사회에서 내가 위안부라는 걸 숨기고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술이 취하거나 그러면 그게 드러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있었지 않았을까? 걱정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 만나도 본인은 철저하게 나는 그래도 이런 고상한 사람이다. 나는 그런 소위 말 우리 이용삼이 늘 그런 더러운 위안부가 아니다. 이거를 이렇게 그래서 더 아픈 거지. 우리 앞에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치. 늘 무장하고 살았던 거. 그러니까 우리 이용할머니 같은 경우는 그냥 술을 좋아하니까 술 먹고 막 흐트러져. 그게 김순덕 할머니한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너 때문에 우리 위신도 깎아진다 그거지. 근데 이제 그날 그 송년의 모습에서는 다 우리가 그냥 보통 할머니로 아줌마로 그렇게 돌아갈 수 있었던 자리인 것 같아서 그게 인상이 좀 남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도 나는 그런 거 좀 우리 할머니들에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저는 펑펑 울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도 들고. 저는 숨결 마지막 숨결에서 사실은 되게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했지만 이용수 할머니가 딴 할머니들을 인터뷰할 때 그 첫 마디가 언니 나는 대만으로 끌려갔는데 언니는 어디로 끌려갔었어? 라고 묻는 그 대사를 지금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9년 동안 제일 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할 수 없었지.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했던 젊은 애가
할머니 어디로 어디 갔어요? 끌려가셨어요? 라는 말만큼 재미없는 말은 사실 없는 거예요. 어? 할머니가 보기에도 굉장히 웃기지. 그리고 사실은 너무 일방적인데 그치. 그거를 언제나 꿈을 꿔왔고 어떤 할머니가 난 이제 강덕경 할머니가 언젠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적은 있지만 그랬던 어느 날 단 한 번도 좋아해 본 적이 없던 어떤 할머니가 응? 내가 할게 그러면서 이를테면 언니는 어디로 끌려갔었지?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언니 나는 대만으로 갔었는데 언니는 어디로 갔었어? 라고 말하는 게 지금 너무 그날 너무 고마웠고 그렇게. 됐다 저거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어떻게 피해자의 역사를 스스로 구성해내는가라는 게 저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었던 것 같고요. 끝으로 윤미향 대표님께서 낮은 목소리 DVD를 많이 사달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낮은 목소리 DVD에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할머니들이 다 계십니다. 그분들의 삶이 있고요. 또 특히 변영주 감독의 젊었을 때 목소리도 있어요. 그리고 변영주 감독의 젊었을 때 풋풋했던 얼굴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허벅지도 나온다. 지금처럼 이렇게 크지 않고 매력적이었어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낮은 목소리 DVD 많이 사주시고요. 그때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어쩌면 진짜 목소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DVD 보시면 반드시 하시게 될 겁니다. 많이 사주세요.